자,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는지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어떤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완전 기초적인 조직으로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각 나라들은 어떤 노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어떤 자격과 설립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이에 부합될 경우만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건 마찬가지가 되겠죠. 먼저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 원칙을 보면은 이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근로자 자신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이다. 이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은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에 기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결권의 행사는 여러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좀 있겠죠. 어쨌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별다른 어떤 법적 절차에 어떤 구속됨이 없이 근로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직접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임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 때 어떤 노동조합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으로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따라서 설립 원칙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유설립주의, 그 다음은 준칙주의, 신고주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설립주의를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로자의 어떤 노조 설립이나 노조 가입과 관련된 어떤 단결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의 어떤 자유설립주의는 이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갖고 근로자의 노조 설립을 법이 규정하는 노조만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조건 누구나가 노동자라면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정관청의 신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설립주의는 노조의 설립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어떤 노조 간 불일치로 근로자의 어떤 지위 향상에 역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 미국은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이 자유설립주의에 해당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한 직장이나 한 단체에서도 복수노조 또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노동조합 간에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권을 둘러싼 노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조를 인정해 달라라는 노조 인정 파업까지도 빈번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그너법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와의 어떤 배타적 교섭권을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조의 설립은 자유롭되 많은 노조 중에서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5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노동조합이 1년간 사용자와 단체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많다 보니까는 51%를 한 번에 얻는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상위 2개 노동조합에 한해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서 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노조 설립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체 교섭권을 획득하는 데가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이런 자유 설립주의에는 이런 폐단도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준칙주의는 법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형태나 설립 방법, 가입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해 가지고 이에 의거해서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지만 어떤 근로자의 어떤 단결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준칙주의는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준칙주의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고주의는 이게 자유설립주의와 준칙주의의 어떤 중간 형태로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근로자에게는 자주적인 단결권을 헌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에 의하면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주의는 자유설립주의에 비해 가지고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어떤 단점은 있으나 법으로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어떤 노동조합의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어떤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꼭 취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건 아니고 도리어 법으로 이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어떤 민주성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채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어떤 신고주의가 충분하게 그 뜻을 살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서 허가처럼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설립 신고서가 반려되는 동안에 기업 측의 비용을 받는 노조의 신고 설립서가 수리되는 등 어떤 부작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왜? 선성장 후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군사혁명 이후에 3공화국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안에는 사용자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신고주의라는 설립 원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원칙을 부당하게 왜곡하였던 어떤 정부의 원칙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주의도 어떤 단결권을 저해하는 그런 우려도 한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법적 효력을 지닌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주성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 요건에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고, 그리고 안으로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민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형식적 요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설립 원칙이 뭡니까? 신고주의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고 설립 신고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러나 이 노동조합이 어쨌든 법적인 효력을 지닌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실질적 요건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고, 소극적 요건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인 거죠. 그래야지만 이거를 다 갖추어야지만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다 갖추어야지만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발생되는 겁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앞장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실질적 요건이 나와 있고, 10조에서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에서 먼저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적극적 요건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어야 한다라는 단서 규정에 의해서 이를 조직상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근로자라 함은 어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어쨌든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라고 하는 얘기는 근로자로서 조직되고 특히 제3자, 근로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조직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정당,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조항들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맨 처음에 얘기한 조직상의 요건을 갖고 있는 단체로서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지 개선을 목적, 이거는 목적상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는 바로 사용자와의 어떤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체결,
그리고 쟁의 행위 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 얘기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그 다음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목적을 주 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부차적인 면에서 어떤 공제, 복리, 이런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 요건에는 보면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두 번째 소극적 요건은 이거는 결격 요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어떤 조합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2조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맨 첫 번째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조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격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또는 거의 이익 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조합의 어떤 결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의용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주로 관리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관리직,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조직에 있어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어떤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어떤 업무 명령, 지휘, 감독을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익 대표자라고 부르면서 일단 노동조합의 결성 운영에서는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은 회사에서 부장, 차장, 어떤 과장급 이상을 관리자라고들 부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니온샵 제도에서는 대리까지만 조합원이 되고 과장부터 관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에서 탈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과 노무과 기획과 등의 어떤 스텝에서 일하는 이 스텝이라는 것은 사장을 대표자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이런 스텝진에서는 일반 사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이익 대표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역실의 비서들도 전부 다 이익 대표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꼭 관리자층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어떤 정책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용자의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기밀 정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렇게 이익 대표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익 대표자라는 것은 첫째,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과장 이상급들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인사과, 노무과, 기획과 등 어떤 스텝에 일하는 일반 사원들도 이익 대표자에 속하는 거고, 중역의 비서까지도 이익 대표자에 속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 사항은 이것도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어용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경비라고 하는 것은 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뭐 어떤 조합 사무실의 설비, 비품, 뭐 인건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앞장에서 얘기한 타임 오프 제도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사용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소극적 여건의 경비 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지 말아야 한다. 요 단서 조항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목적이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공제나 또는 수양,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노동조합으로 인정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실업 중인 근로자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의 설립은 기업별 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중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가입하게 된다면 제3자의 개입이라는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단서 조항은 다만 해고된 자가, 그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노동 행위를 신청을 해가지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어떤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라는 해석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주로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은 정치성을 띤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거죠. 이 노동법 2조 4항 마호에 보면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공익을 위해서 정당에도 가입을 할 수 없고, 정당의 기부를 목적으로 조합비를 징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조합에 있는 기금을 정치 자금에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선거 행위를 집단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이 노동조합의 어떤 정치 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기금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의 약간 차이점입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이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노동법에서 어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갖고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즉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와 규약, 이 규약이 중요합니다. 규약을 제출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지만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춰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순서는 맨 처음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규약을 꼭 작성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해야지만,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신고 필증을 받음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먼저 절차에 있어서 설립추진위원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설립추진위원회를 몇 명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첫째,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야겠죠. 이 조합원들, 모집 조합원들의 수는 국법에서는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주적인 단결권의 위헌이 된다 그래서 87년 11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2인 이상만 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위원장과 사무국장과 감사는 필수 요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명 갖고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2인 이상만 있으면은 노동조합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대표성을 확보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다익선이 되겠죠.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규약이라는 것은 15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규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되는 어떤 노동조합의 규약이죠. 근데 여기에 15개 필수 기재사항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 명칭, 그 다음에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이제 연합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다음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전체 인원을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대의원 회의로 간음할 때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들, 대의원 수라든지 선출 방법 등에 대해서도 꼭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중에서 필수 사항은 뭔가 하면은
조합비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해산에 관한 사항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작성되면은 이를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 창립총회에서는 첫째, 임원의 선출, 그 다음에 규약의 승인, 창립총회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사업의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일단 창립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가 인원이 중요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참가 인원의 어떤 한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나 해당 관청에서는 노조 결성 참가 인원의 어떤 한선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간혹. 이 창립총회에서는 몇 가지 결의사항이 있는데 첫째, 임원의 선출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것은 위원장과 감사는 반드시 선출해야 되며 선거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그 다음에 전체 과반수 참석에서 참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나면은 대의원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 대의원 선출은 위원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보통 보면은 어디 단체든 간에 총회는 긴박한 경우 외에는 1년에 한 번을 대충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대의원 회의에서 총회를 가늠해서 승인을 받죠.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회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들이 수만 명인 기업에서 매번 총회를 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작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을 때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큰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 회의로 가늠하고 이 대의원 회의도 대의원들도 총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제적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모든 게 통과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 규약에 관해서는 제정이나 개정에 관해서는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의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의 승인이라는 것은 주로 예산 결산 승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립총회까지 끝나지면은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설립 신고라는 것은 어떤 조합의 어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감독입니다.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에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요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설립 신고를 할 때는 특별시와 광역시 각 도 2개 이상에 걸쳐 가지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경상북도 세 군데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군 등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사업장이 걸쳐 있을 때는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해당 어떤 시, 군,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보통 3일 이내에 신고증은 교부됩니다. 따라서 어떤 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그때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 후에 같은 조직 내에서도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복수 노조의 어떤 금지 사유에 해당되면은 반려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설립 신고서를 보완 또는 반려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고 필증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노조법상 중앙부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설립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라든지 2개 이상의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서너 개의 부처가 합쳐야지만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당 관청에서는 보완이나 반려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보완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또 신고서나 규약에 기재 사항이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보통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명령이 떨어지면은 20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반려 처분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법 2조 사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즉 소극적 여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가차없이 반려가 됩니다. 이 노동조합의 운영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결의기관, 2번째가 집행기관, 3번째가 감사기관입니다. 보통 어느 노동조합이나 운영기구는 결의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결의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조합의 기본적 결의기관으로서는 대부분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회는 어떤 조합원 전원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이 조합원 전원의 참가가 어려운 경우 어떤 총회를 대신해서 대부분 대의원회를 둔다 그랬죠. 이 총회는 보통 보면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열리는 임시총회가 있는데, 어떤 보통 총회에서는 규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약의 제정, 임원의 선출,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조합들에는 비상시에 임시총회가 없는 한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정도로 총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임시총회가 많이 열린다는 얘기는 병고가 많다라는 얘기로 가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노동법에 의하면 집행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인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부위원장, 사무국장 뭐 등등 어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드린 타임 오프 제도, 노조 전임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사기관은 일단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어떤 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조합의 어떤 재원 용도 격리사항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하고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감사원, 이 회계감사원이라는 것은 감사를 얘기하겠죠.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보면은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5조에도 보면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는 크게 나눠서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한 5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조합원의 승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니온샵 제도에서 이거는 특히 해당이 되죠. 보면은 승진을 해서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서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자의 이익 대표, 예를 들어서 중역의 비서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인사과 노무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조합원의 지위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로관계가 어떤 종결되는 경우, 이거는 보면은 퇴직이나 해고를 당해서 그 직장을 떠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위가 상실되는 거죠. 아까도 실업 중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해고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위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는 상실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탈퇴입니다. 이 탈퇴라는 거는 조합원의 어떤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나는 그만두겠다, 조합은 안 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가입도 자유롭지만 탈퇴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에서 과연 조합원을 탈퇴하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 왕따를 시켜버리겠죠. 그 다음에 경조사 같은 경우도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완전 따돌림을 당해서 쉽게 탈퇴하기는 조금 어렵죠. 보통 보면은.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내분에 의해서 화가 나서 집행부에 반발하기 위해서 일부 탈퇴는 한시적으로 탈퇴는 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내분에 의해서 잠시적인 탈퇴는 있을지 몰라도 영구히 탈퇴는 조금 그 조직에서 견뎌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은 제명입니다. 이 제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노동조합 내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부나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어떤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이 조합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제명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원의 지위는 상실되는 거죠.